기름 만땅 치면 50만 원 내야 돼. 와, 그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한테 야 러시아 나 너네 기름 60-70달러 이상은 못 줘라고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후려치는 거죠. 근데 이게 후려치기가 담합을 하자는 거네.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안. 가능성은 물음표. 되기만 근데 한다면. 옐런은 이런 종류의 물음표인 합의를 성사시켜 본 적이 있는 사람. 댓글에 부자 감세 하길래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진짜 이렇게 맘대로 감세를 하냐.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대읽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안 하면 별로.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아한다는 거죠. 뉴스 기사만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아 뭐 경제가 지금 와장창이구나. 유럽 경제가 와장창이구나. 우리나라도 와장창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자세히 직접 듣고 보면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특히 경제 기사가 또 어려워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암만복 그런 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 재무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제넷 옐런 우리 옐런 누님 누나. 네,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의대예십니까? 의대예십니까? 자, 근데 왜 왔냐? 뭐 동맹 얘기도 나오고 뭐 중국 뭐 견제하러 온 거냐 뭐 얘기가 많았는데 KBS 기자가 딱 보니까 아 이거 유럽 경제를 구하려고 하다. 그 기자가 누굽니까? 그 기자가 바로 경제부의 옐런은 2022년 오일 쇼크를 막으러 한국에 왔다 하는 기사를 쓴 서영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서영민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서영민 기자가 기사를 쓰면은 아예 그냥 포털에 댓글 달려요. 네이버에 KRIC 땡땡님이 대들기에서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어요 서영민 기자님 이렇게 아예 다이렉트로 뭐 코너예요? 요청이 온다. 우리가 무슨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시지 아니할 수 없다. 음. KRIC 땡땡님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네. 구독자가 섭외한 기자네요. 그러니까 구섭기 구독자가 섭외한 기사인데 구섭기 시대가 우리는 구섭기 시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서영민 기자 이런 댓글들이 달린 이유는 뭐냐? 서영민 기자의 기사가 너무 어려워. 기자 잘못 썼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 는 봤는데. 그래가지고 추가 설명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일단 그 제목을 보면은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네.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알고 보니까 오일 쇼크를 먹으러 왔다. 오일 쇼크를 막으려면은 오펙에 가서 얘기를 하던가 이러지 왜 한국에 와서 이러냐? 그리고 이게 오일 쇼크라는 게 사실 되게 옛날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오일 쇼크 얘기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 삶이랑 뭔 연관 있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이유는 역시 전쟁 때문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러시아와 유럽 관계 요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네오3땡땡땡님이 2022년에 오일 쇼크라니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에너지 배급제를 한다니 기후변화처럼 경제 위기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 나부터 당장 허리를 띠를 졸라매야겠다. 아니 독일이 에너지 배급제를 한다고요? 지금 뭐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엄청 심각한가 봐요? 당장 배급제 한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럽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사태는 올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추워지면 네, 추워지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죠? 근데 만약에 추워져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푸틴이 가스관을 잠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비상 상황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나중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푸틴이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전쟁의 지렛대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스관을 잠그면 우리가 지금 있는 가스로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나? 아니면 겨울을 나더라도 봄에도 가스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에너지는 산업 생산이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좀 가스 저장 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악의 경우엔 배급제를 해야 되는데 배급제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배급제를 하면 뭐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뭐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 앞에서 그냥 보고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2,500개 대기업한테 빅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가스 얼마 필요해? 너네 가스 얼마 필요해? 너네 뭐 생산하는 회사야? 어떤 공정에 가스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이만큼 줄면 어떻게 돼? 이런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뭐 사치품, 명품 만드는 회사들은 일단 빼. 야, 하지 마. 너네 필수품 아니니까 빼. 쉬워. 네, 이거 공산당이네, 완전히. 빨갱이네. 바스프라는 화학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화학 바스프 회사. 알아요. 그 네. 로고는 많이 봤어요. 약도 만드는 네. 뭐 그 회사가 그 독일에 필요한 화학적인 중간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경우에 바스프는 상당히 우리 공급망에 필수적인 회사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생산이 돼야 나머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으니 바스프는 최소한 반 이상은 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진짜로 세우고 있다는 진짜 겁니다. 큰 국가네요. 네. 큰 정부. 근데 사실 개 이게 큰 정부네 진짜 완전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배급제를 그러니까. 생각하게 될 줄이야.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 자꾸 계획 세우니까 너는 왜 자꾸 계획을 세워?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돼. 어. 하는데 독일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죠. 철저하죠. 모든 걸 준비하는 민족이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이 에너지에 가스를 많이 쓰는데 그 가스가 러시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러시아에서 독일로 다이렉트로 가스관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죠? 노르트 스트림 1. 노르트 스트림 1. 네. 1 있으면 2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도 있어요. 2가 노르트 스트림 1하고 정확하게 거의 출발지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한 경로 그냥 지도상에 놓으면 발트해 이 동쪽에서 독일까지 함부르크 근처 그쪽까지 쭉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노르트 스트림 1이 있는데 2를 또 이어요. 거의 비슷한 경로로 출발지가 조금 다를 뿐 이걸 2를 또 있나 1을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싶은데 2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를 만드는데 수십조가 들었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가스만 이렇게 팍 놓으면 가스가 실제로 2로도 올 수 있는데 2는 독일이 디폴트 선언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당분간 아니면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는 안 받아요 지금. 네, 거긴 2는 안 써요. 1만 쓰는데 왜? 1을 돈 다 써놓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러시아가 정말 이런 종류의 침공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러시아하고 상종 안 한다. 추가적인 개발은 안 한다. 특히 노르트 스트림 2 이건 안 쓴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 버린 거네. 네, 수십조 날린 거예요. 그 러시아 가스 회사와 독일이 공동으로 만든 파이프라인인데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독일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오일 쇼크 얘기했는데 오일 쇼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유가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올 겨울에 요즘 기사들 보면 그런 기사가 많을 겁니다. 푸틴은 겨울을 기다린다. Winter is coming.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저 얼마 전에 저는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네, 가을이 다 왔는데 별일 없으니까 이제 윈터로 조금씩 미루고 있어요. 가을 이후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태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옐런하고 같이 오던 재무부 직원이 그 미국 로이터 특파원한테다가 같이 오는 기자가 있었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러시아가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 기름값은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배럴당 가스값도 상당히 내려갔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에서는 배럴당 한 $140 봐요. 라고 했는데 엄청 그 기사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200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명도가 떨어지는 신문이나 외신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 보면 300 혹은 400달러 갈 수 있다. 그럼 기름값이 두세 배는 오르는 거네요? 최소? 오일 쇼크, 말 그대로 쇼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전혀 안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노르트 스트림 1도 14일인가요? 한 열흘 정도 러시아가 잠갔어요. 잠근 이유도 되게 웃깁니다. 가스관에 터빈이 필요한데 엔진 같은 돌리려고. 터빈이 필요한데 그 터빈이 고장이 나서 아니면 전기 수리가 필요해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보냈어요. 수리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보냈는데 캐나다가 러시아는 지금 제재 대상이어서 러시아가 원하는 건 해주면 안 돼 해서 그 터빈을 다시 반출을 안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거 우리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합의한 건데 이건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치, 반출을 안 해요. 그치.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래? 그럼 나 잠궈 하고 잠근 거예요. 나 부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잠글래 하고 잠그니까 명분은 뭐 그럴싸하네. 잠그니까 독일이 난리가 나서 그쵸. 독일이 캐나다한테 야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하자.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하자. 이건 다른 거니까 이건 예외로 하자. 그래서 캐나다가 알았어. 근데 그거는 캐나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캐나다가 고심했을 거고 미국하고도 협의를 했겠죠. 예. 근데 지금 당장 노르트 스트림 1을 잠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엔 40%만 보내다가 아예 잠궈버린 거예요. 겁이 나서 독일은 막 캐나다 설득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그래서 야 진짜. 지금은 다시 열었어요. 네. 노르트 스트림 1 그 터빈은 다시 러시아로 가기로 돼 있고. 야 그래서 씨. 상황이 참 우습죠. 아니 근데 계속 이게 네. 지속되면은 여기 네. 루리앱의 사피니님이 블룸버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가? 만약 러시아가 300만 배럴 감산하면 생산을 줄이면 네. 유가가 190달러까지 상승. 500만 배럴 감산하면 유가가 380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예언했다는데 그럼 리터당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에서 리터당 지금 2,000 몇백 원이지? 2,000 지금 원? 이제 조금 내려갔고 네. 이제 1,900원대까지 1,900원대 이제 2,000원 가잖아요. 그럼 이게 6,000원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설마 그것까지 되지 않겠지만.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일 쇼크 당시를 보면 10배 2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만땅 치면 50만 원 내세. 와,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가스를 보면 잠긴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잠기면 그러니까 유럽이 못 받으면 유럽에만 영향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나 오일을 안 주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안 주면이 아니고 유럽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면입니다. 뭔 약속이요? 6차 제재라고 5월에 발표한 제재가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내용이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 러시아산 원유는 받지 않으며 동시에 가스도 6개월 안에 끊는다. 스스로 아니 약속했어요.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압박감을 느끼고 좀 물러서고 이렇게 좀 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줄 알았죠. 그런 제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을 끝내는 도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네. 댓글 해피데이님 댓글 정리할게요. 네, 제재할수록 러시아만 대박. 유럽은 제 발등 찍은 게 아니라 제 급소를 찍은 듯. 제재를 하면 할수록 러시아만 지금 대박. 러시아만 자기 입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꼭 러시아만 대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러시아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네. 러시아도 일 악물고 고난 네. 행군을 하는데 그렇죠. 유럽은 진짜 발등이 넘어서 급소 찍힌 거 아니냐. IMF 전망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새로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유럽도 떨어지고 미국 엄청 떨어지고 성장률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이 세계 성장률 전망은 3.2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2.3까지 떨어지고. 이거 확 떨어졌네. 근데 이렇게 떨어진 게 우리나라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0.2% 포인트 떨어졌는데 미국이 1.3% 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대에서 3%대로 3%대에서 2%대로 내려왔고 중국도 1% 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4.4에서 3.3으로 이 두 나라가 다 끌어내렸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더 안 좋은 상황은 앞으로 만약에 올 겨울에 가스나 기름을 잠근다거나 정말 제재 발효되면서 수입을 안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는 가장 안 좋은 나라, 경제가 가장 안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너스 10%라 그랬어요. 지난번엔 다른 국제기관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6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2.5% 포인트 올랐어요. 지난번 전망보다. 나은 거구나. 그래도 역성장이긴 한데 음. 그 정도로 러시아의 충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서 봉쇄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큰 겁니다. 지금. 그 다른 나라 중에서 특히 타격이 큰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이탈리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네. 뭐 명품 명품을 수출 많이 하는 수출 나라. 많이 한 나라. 근데 그걸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는 보면 중국에도 명품을 엄청 많이 팔고 러시아에도 엄청 많이 팝니다.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졸부. 그 나라들의 졸부들이 많이 삽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해도 되죠. 어차피 중국 러시아 분들이 많이 안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고 그러는 사람들. 맞아. 그리고 면세 우리 한국 면세와 면세까지 주세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가만 보면 러시아 그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유럽에 이어지는 종점이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 오케이 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중국이랑도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유럽에 어디에서 처음 빵 터졌는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명품 제조단지. 네, 뭐 그런 데서 먼저 터졌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니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야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탈리아도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친합니다. 굉장히 친했고 그리고 러시아랑도 친한 나라였고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랑 가장 그 경제적으로 긴밀한 나라 두 군데가 독일이랑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중간에 브릿지로 삼아서 그때까지는 천연가스로 좀 그 에미션 그 탄소 배출을 줄이고 러시아는 그런 독일에 계속 파이프라인을 대가면서 수출하고 동시에 이탈리아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실제로 비율로 보면 그 이탈리아 국내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43%를 러시아에서 가져옵니다. 오, 절반이나 같았어. 그런데 굉장히 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 이탈리아는 43%를 천연가스, 에너지의 43%는 천연가스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독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60% 이상 의존해요. 근데 독일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천연가스가 얼마나 러시아 천연가스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1등 이탈리아, 2등 독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굉장히 커서 다른 동유럽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은 더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큰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이탈리아와 독일이 가장 의미가 큰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심각한 이유는 이탈리아는 우리가 아는 피그스 나라입니다. 2014년 재정 위기 당시에 재정 위기에 가까이 갔던 나라. 그리스 뭐 치프라스 맞아요. 뭐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막 배째 하고 그러고 유럽이랑 싸웠었죠. 그러고 스페인도 힘들었고 포르투갈도 힘들었고 이탈리아도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는 빚이 많아서입니다. 이 나라들이 빚이 많은 나라여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빚 부담이 커지는 건데 이 이탈리아는 일단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요인이 하나. 그리고 동시에 지금 금리가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막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겠죠. 빌린 사람들이 힘들겠죠. 빌린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 빌린 국가도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 돈을 빌린. 그러니까 미국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 살림할 때 돈 빌려서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죠. 국채 발행해서 하는데 그 국가의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숫자로 다 돼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 거의 300%. 300%요. GDP 대비 300%.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 그 근처로 가는 나라도 없어요. 그 밑으로 심각한 선진국 아니면 경제 규모가 좀 있는 나라는 그리스. 한 190에서 200% 정도. 근데 여기는 채무 조정 중에 있고 뭐 경제 규모도 완전 빠그라져 있고 비교적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고 특히 세계 경제의 공급망에서도 뭐 연결돼 있는 나라고. 근데 이 나라가 150%예요. 150%. 우리나라는 50%인데도 너무 많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3배. 예, GDP 대비 규모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유럽도 금리 안 올릴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려서 미국 국채 금리가 저렇게 비싸지면 지금도 뭐 장기 국채 경우는 3% 하는데 이렇게 비싸지면 다른 나라들이 3% 이하로 국채 이자율을 매기면 팔리겠어요? 그렇죠. 미국보다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국채 금리가.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가 점점 빚 부담이 늘어나는데 빚이 이미 150%나 있는 상태에서 빚 부담이 더 늘어나면 과연 근데 그 국채도 변동금리예요? 국채가 변동금리인 게 아니고 발행 당시에 국채 금리는 발행 당시에 국제 금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앞으로 발행해야 되는 국채의 그거라는 이자율이 거죠.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채도 변동금리예요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장기 국채예요. 10년, 20년, 그러니까, 30년. 예. 근데 점점 국채도 그렇게 뒤로예선이 돌아오는 만기일이 짧은 국채 아니면 변동금리적인 성격이 있는 국채 발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나라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해서 의존도가 높아. 빚이 많아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리니까 이탈리아가 힘들어져. 이탈리아 경제는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원장 기자가 네. 그 신흥국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네. 경제 위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막 전복되게 생겼다. 실제로 스리랑카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실제로 지금 경제 이슈인 경제 이슈지만 네. 이거를 만들게 된 원인이 사실은 정권에 있다, 정부에 있다, 네. 정치 결정에 있다라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와서 하는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아니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사실은 별로 하고 간 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석유, 러시아 금수 합의 뭐 합의 비슷한 완전한 합의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달러 스와프를 원했는데 그거 해주지도 않았고 협력한다라고만 하고 갔고 그럼 한국은행 여성 경제학자들 만나고 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가고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근데 6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스와프를 안 해줘서 속상한데 근데 그건 애초에 할 수 없었던 거라고 어쩌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중앙은행끼리 할 얘기지 그렇죠. 재무장관, 기재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뭐 그런 차원에서 왜 왔을까를 옐런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옐런의 입장에서 보면 오일 쇼크를 막으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나느냐?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데 근데 이 오일 쇼크는 왜 막아야 되느냐? 이탈리아 같은 큰 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신흥국만 위험에 빠진다면 그게 물론 신흥국 위기도 세계 위기로 전이될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나 파급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스리랑카가 미안한 말로 스리랑카가 디폴트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영향 받고 있습니까? 별 영향 없습니다. 페루가 만약에 혹시 추가 디폴트가 된다면 아르헨티나가 된다면 큰 영향 없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가 만약에 디폴트 내지는 여전히 2014년에 재정 위기처럼 빚 때문에 IMF랑 뭐 빚을 언제 갚니 이런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린 못 갚네 배째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혹시나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옐런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고 그 얘기는 차차 하고 이탈리아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총리가 물러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마리오 드라기 이 양반을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라는 걸 알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었어요.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장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럽을 구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유럽을 구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whatever it takes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유로존을 지키겠습니다. 유로화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못 갖겠다고 나자빠지고 이탈리아도 뭐 그렇게 되고 막 스페인, 포르투갈 다 난리 나니까 이거 국가가 다른데 같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지속 불가능하다. 그 대충 몇 년도? 2014년 전후로 있었던 일이죠. 근데 계속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국가가 다르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막 높이고
금리를 높여서 긴축을 해가면서 자기 나라에 맞는 재정을 막 투입하고 이런 종류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유로존에 묶여 있으니까 금리는 유럽 전체가 같은 금리를 써요. 기준금리를. 이런 상황에서 그 유럽이 각국이 너무 돈 퍼붓지 못하게 특히 독일이 그걸 싫어합니다. 독일이 돈줄을 꽉 줘요. 야 너네 나라 재정 지출하지 마. 그러니까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그 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장치라고 하면 그 두 개 다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이걸 쓰는 게 싫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니까. 독일은 자기 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유로가 훨씬 더 유리한 통화고 다른 독일에 비해서 좀 못 사는 나라들은 유로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수출도 잘 안 되게 만들고 빚도 내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빚을 내면 부담도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 불가능한 거 아니냐. 나라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라면 미국처럼 주별로 상황이 다르더라도 한 나라로의 공동체적 의식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워싱턴 DC에서 만약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가 위기에 빠진다면 우리 텍사스 도와야지 하고 텍사스에 선별적으로 돈을 퍼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각국에 공평하게 해야지 한 국가만 유리한 정책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유럽은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국적 국가 연합이 금융 정책도 재정 정책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빌빌빌빌 대면서 재정 위기가 와서 휘청휘청 되고 있을 때 마리오 드라기가 영국에서 연설이 아니고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whatever it takes 나는 유로화를 지킨다. 진짜로 그 말 이후로 유로화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 이후로 유럽 안정화 기금 같은 걸 지출해서 각국들의 그 어려운 나라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정책도 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고.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유럽이라는 연합이. 그래서 드라기가 유럽을 구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whatever it takes라는 단어와 관련된 유럽 쪽 아니면 우리나라 논문도 있어요. 논문이 엄청 많아요. whatever it takes라고 검색하면 바로 드라기가 그 뭔가 연관 금융 검색어로. 담당하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전형으로 되게 보여지는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바주카프를 쏴서 돈 바주카프를 쏴서 그리고 유럽은 whatever it takes를 해서 이 두 개로 세계 금융 역사에 아로 새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름이에요. 유명한 드라기. 분이구나. 네임드네. 네. 근데 이 네임드가 바로 그 공으로 작년에 이탈리아 총리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고 그냥 국제 경제 전문가고 중앙은행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이탈리아는 연정이었어요. 네, 연정이었고 의원들을 뽑고 연정을 결성하면서 총리가 누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총리가 콘테라는 주세페 콘테라는 이 양반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특히 극우파의 집권을 막으려고 극우가 아닌 나머지 모두가 대연정을 한 거예요. 하면서 총리를 누구 하느냐? 존경이 맞지 않는 드라기님께서 오시면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야. 추대돼서 온 거예요. 정치 안 했어요. 이 사람. 근데 추대가 될 때는 보통 이런 분은 경제는 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명박 뽑듯이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시지 않았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가 바로 이 러시아라는 관문 앞에서 4분 오열하는 겁니다. 모셔왔던 그 콘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총리 자리에 이 양반을 앉혔는데 콘테가 물러나면서 이 드라기 분을 앉혔는데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계속 드라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콘테가 본인이 모셔놓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 경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의 같은 소리를 좀 하지 마. 러시아한테 밑보일 짓 하지 마. 러시아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콘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탈리아가 위험한 거예요. 이탈리아 안에서 아는 거. 우리는 밖에서 그냥 쳐다보니까 아는 거지만 이탈리아 안에서는 바로 알잖아요. 우리 국가부채 150%? 근데 지금 러시아 지금 가스값 올라서 환장하겠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야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콘테는 불만이니까 계속 드라기는 유럽, 하나의 유럽, 제재,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지켜내. 같죠. 지금 들어보면 유럽을 지켜낸 사람이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 지금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는 러시아를 응징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정의가 승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를 따지면 그분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근데 콘테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태리 국민들은 어떤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태리.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오성운동이라는 곳에서 오성운동은 콘테 거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는 추대된 사람 직접적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없는 사람 다른 정파가 지지하는 사람 근데 그 콘테가 자꾸 이러니까 그 오성운동이라는 최대 정파 연정의 최대 정파인데 여기에서 수십 명을 끌고 콘테 반에서 드라기 쪽으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성운동이라는 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콘테가 빡쳐서 화가 나서 콘테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우리가 제일 큰 연정이고 내가 가장 지분이 높은데 드라기가 내 지분을 뺏어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드라기 신임 못하겠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성운동이 가장 큰 정파인데 못하겠어 하니까 드라기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리오 드라기가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사임할게. 쿨하다. 네, 총리가 사임할게 했더니 거기 대통령이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상징적인 존재인가 봐요. 근데 대통령한테 나 사표 냈어요. 사의를 표합니다 했더니 대통령 너 왜 그래? 좀 더 해. 하면서 국회 신임을 받아보자. 의회 신임을 받아보자 했는데 그래서 의회 신임 투표를 해요. 신임은 통과했어. 근데 통과했는데 투표율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기가 안 되겠네. 나 이거 보니까 신임은 받았지만 사실상 받은 게 아니야. 불신임이야. 나 그만할게. 다시 한번 그만할게 해서 이제 가을에 아마 총선을 하게 될 겁니다. 이탈리아 재총선. 그래서 이탈리아 정국은 지금 안개 속이다. 총리가 이제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극우파 첫 여성 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극우파 여성 총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솔리니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언론이 이렇게 달아서 극우파 여성 총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 대연정을 결성한 이유도 극우파가 너무 커지는 걸 막으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머지가 다 모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탈리아의 국민들은 불만이 커져 있고 자국 중심주의 혹은 뭐 저기 프랑스 마리 르펜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점점 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예전에 대들기 나와서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불평등이 심해지고 선진국들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중국이 커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진국 안에서는 못 살게 된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치면 백인 블루 칼라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하듯이 그렇죠. 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을 지지하고 이탈리아에서도 극우파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 정파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한국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가장 가까웠던 종류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젊은 층을 그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갔던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그 아주 분파주의에 호소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투표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그게 어느 정도는 가까울 수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만큼 심각한 수준은 일본도 아니죠. 되게 심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극우파를 지지한다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일본은 다르고 결국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렇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참 총리가 그러면 지금 경제 사령탑이 없는 거잖아요. 이탈리아는. 뭐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데 가을 조기 총선 할 수 있다. 나라비 좀 늘어가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거는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건 앞으로 모르는 거고. 저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태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유럽이 다 지금 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고 이제 물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오일 쇼크를 막으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뭐 사우디 왕을 만나던가, 오펙을 가던가, 텍사스를 가든가. 어디요? 텍사스도 기름 나잖아요. 텍사스 가든지. 네. 왜 한국에 온 게 오일 쇼크를 막으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지. 저기 네이버 댓글 제가 네이버의 읽어보겠습니다. SSEP에 아직 SSEP 땡땡땡님이 얼마나 다급하면 뭔가 큰 게 오는 게 확실함. 큰 거 온다, 여러분. 큰 거 온다. 이상하다.
싸늘하다. 샤늘하다. 싸늘하다. 사실은 바이든도 노력하고 있어요. 사우디에 간 게 노력한 거예요. 네, 사우디도 가고 네, 갑자기 사우디에 가서 무함마드 빈 살만 MBS라고 하는 요 양반을 만나서 왕세자. 그래서 왕세자 만나서 굉장한 굴욕을 당하죠. 사실은 사우디 간 이유는 기름 달라고 간 거예요. 기름 증산 좀 해주세요. 너네가 증산하면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거 하러 갔고 아마도 8월 달에 증산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한 모욕을 한번 당합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서 이 망신을 당한 장면은 여기서 막 질문을 해요. 막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왜 기름 달라고 왔습니까? 뭐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와중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사우디는 왕따입니까? 근데 바이든이 답을 못해.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쓱 일어나니까 그 바로 앞에 있던 MBS가 피식 웃었어. 그게 대서특필됐어요. Jamal Khashoggi, will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pariah? 대답은 없었고 대신 빈살만 왕세자가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비웃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래서 그게 대서특필되면서 바이든이 망신을 당했는데 네, 망신은 당했지만 빈살만은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에 증산을 할 것이다. 사과하는데 돈 드냐고. 망신당하는데 돈 드냐? 마음이 아프잖아. 내 마음. 그 정도는 사실 나 세상이 지금 망한다는데 노력해요. 그 바이든도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정현 기자가 텍사스 얘기했잖아요. 미국 얘기는 셰일가스 얘기입니다. 셰일가스 더 파면 되지 않느냐. 엄청 많은데 너네 많은데 왜 안 파냐. 예전에는 엄청 많이 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팝니다.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2010년대에는 10년대 초반에는 막 팠어요. 막 기름값 올라가면 무조건 파고 셰일가스 구멍부터 뚫고 시추공을 뚫고 거기서 기름을 퍼올리고 가스를 퍼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몇 년까지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팠다가 나중에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BEP 못 따라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망할 수 있잖아. 계산기 두드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기름이 모자란다, 가스가 모자란다 아우성을 치지만 가만 보기에 미국의 석유 재벌들이 보기에 가만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막 하면 내 돈이 들고 내 돈이 드는데 반해서 이게 확실히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가느냐는 불확실하고 안 파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팝니다. 예전이라면 막 팠을 텐데 지금은 다들 네. 그 얘기했어요. 셰일가스 왜 안 파는지 엄청 많다고 자랑해놓고. 그러니까 시추공 뚫는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안 파고 하나를 파서 더 빨대를 쫙쫙 꽂아서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빨아내는 방식을 택하지 여러 개를 동시에 꽂아서 앞으로 1년 뒤에는 얼마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꽂는다고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년쯤 걸린다면 1년 뒤에 생산량이 얼마 되고 2년 뒤에는 얼마 되고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이든이 에너지 환경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나중에 또 유가가 또 $30, $20 떨어지면 다 셰일가스는 생산비가 비싼데 그래서 셰일가스는 대안이 조금 아닌 상황. 그런데 러시아 지분을 올 연말까지 약속대로라면 제재 약속대로라면 닫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너무 고통이 클 것 같은 거예요. 닫는다는 게 뭘 닫는다는 거예요? 안 산다. 안 산다 우리가. 러시아 가스도 러시아 기름도 안 산다. 안 산다. 지금은 막 사고 있습니다. 제재를 이행한다고 하면서도 배가리 해상에서 러시아에서 나온 기름을 사가지고 배가리 배가리 포대가리 하듯이 네, 배가리 하면 제재 회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산 49 영국 북해산 51 섞어 이렇게 섞으면 스카 영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지금 러시아 가스를 지금 적게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LNG를 많이 써요. 러시아 가스는 파이프라인 가스. 이건 그냥 가스라고 부르고 LNG는 액화 천연가스. 배로 싣고 올 때 액화 천연가스라고 동그란 거 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액화 천연가스 상태로 들어오는 애들의 근데 15%가 러시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안 들여오고 배로 들여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닫으면 정말 진짜 제재를 이행한답시고 겨울에 닫으면 내발등을 찍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런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물러서자니 우크라이나 상황에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물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들고 온 게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Cap on Russian Oil.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는 러시아 기름을 사주지 말자. 한 60, 70달러 선으로 묶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나라가 나는 60달러 이상으로 안 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한테 야 러시아 나 너네 기름 60, 70달러 이상은 못 줘라고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근데 합의해요. 되게 싸게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후려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후려치는 거죠. 근데 이게 후려치기가 담합을 하자는 거네. 네 이게 소비자가. 사실은 안 되죠. 뭐 사실은 근데 석유 에너지 시장은 아시겠지만 공급자도 담합입니다. 오펙이 카르텔이에요. 대놓고 네. 담합이지 거기는. 대놓고 담합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제재 효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를 벌면 그중에 한 3, 4억 달러를 전쟁 자금으로 쓰거든요. 매달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전쟁 자금으로 쓸 돈을 줄여야 러시아가 압박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와 동시에 세계 에너지 오일 쇼크도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아예 딱 끊어버리면 제일 좋겠지만은 딱 끊어버리면 진짜 우리도 큰일 나니까 네. 거기로 들어가는 돈을 확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은 그대로 받되 돈은 적게 주겠다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교활한 네. 머리 좋은 거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되기만 한다면. 이 계획을 보고 그럴싸한데. 합리적이다. 응. 되기만 한다면 합리적이다. 근데 되겠느냐? 자 그러려면 네이버의 TAGG님이 러시아 제재를 그냥 포기를 하거나 지금 옐런이 제안한 합의를 만들어내거나 전자는 쉽고 후자는 어렵다. 자 후자는 제안한 합의라는 거는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는 하는 게 합의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사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싸게 사기 운동을 다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됩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스 수출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좀 줄였지만 다른 사주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 인도. 인도가 참 특이합니다. 인도는 아예 제재 참여 안 하죠. 제재에 참여를 안 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한다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원래는 러시아 기름을 별로 안 샀어요. 안 샀는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이 안 사니까 기름이 많이 남는 거죠. 이게 우회 수출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러시아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싸게 다른 나라들에 넘기는데 가장 많이 넘긴 나라가 중국. 중국은 이런 때 절대 비싸게 안 사줍니다. 중국은 사업 잘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굉장히 미인한 굉장히 가혹한 조건으로 기름을 왕창 샀어요. 이번에도 시진핑이. 그래서 뭐 러시아는 장기 공급선을 그 중국과 열었다.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도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 중국, 인도는 안 사다가 갑자기 막 많이 사는 거예요. 너네 사지 마.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가 힘든데 우리가 왜 안 사? 인도는 굉장히 특이한 그 중립 혹은 제3지대 예전부터 그랬죠. 뭐 그런 종류의 전략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디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는 원래 그랬고 인도는 자기가 남아시아의 맹주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작은 패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독립적이다. 뭐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파키스탄하고 친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주변 정세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인도에게 인도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정책을 너무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도 많이 입혔다. 미국 말을 우리는 그대로 듣지 않는다. 우린 대국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러시아 원유 사는 거지 하고 러시아 원유를 사와서 이게 차익 거래라고도 하는데 러시아 원유를 사서 정제를 해서 해외에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달러, 110달러 하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한 5, 60달러로 주면 5, 60달러가 이미 마진이 남는데 정제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게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인도 석유로 되는 거네요. 네, 인도 석유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도 석유 결국에는 네. 제재를 그냥 네. 무력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 좋은 차익 거래를 내가 왜 마다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네. 양아치다. 어찌 보면 양아치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냉정하다. 네, 그래서 뭐 인도는 인도 나름의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인도는 또 중국은 싫어요. 중국하고는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미국이 또 인도에 무기를 별로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또 파키스탄이랑 친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는 또 안 친하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무기는 어디서 무기나 무기 기술은 어디서 가져왔냐? 예전부터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안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네요. 인도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협력이 되겠느냐. 일단 싸게 산다는 컨셉 자체는 좋아요. 중국이나 인도라고 해서 러시아 기름 지금보다 더 싸게 준다는데 그거 마다하겠어요? 근데 앞에 나서서 오케이 나 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옐런이 그러면 나라마다 다니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G20 때문에 왔어요. G20 때문에 와서 G20 차원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합의될 리 자체가 없었던 게 왜죠? 러시아가 참석했어요. 아씨. 그러니까 누구 하면 왕따를 하려고 하는데 걔가 와 있어. 그래서 그 미국이 예전부터 인도네시아한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열렸잖아요. 인도네시아한테다가 야 러시아 초청하지 마. 야 러시아 왕따 시켜야 돼. 너 국제사회 동참해 했는데 근데 G20이 초청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G20인데?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오면 안 와? 너 초청을 안 해. 그러면 안 올 수 있겠죠. 그 나가서 무조건 러시아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인도네시아 역시 완전히 미국 편은 아닌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협력선이 계속 있어야 되고 관계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러시아 초청 안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초청을 할 것처럼 냄새를 풍기더니 진짜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도 그 전에 왔었고 러시아 재무장관도 왔으니 합의가 될 리가 없죠. 쪼개졌어요. 이 여기서는 합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옐런은 G20에 가기 전에 일본에 가서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받아왔고 일본은 뭐 오케이 하겠죠. 그러고 러시아랑 사이도 안 좋은데. G20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합의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확답도. 그래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차피 뭐 러시아 기름 5%밖에 안 쓴다며. 그 5%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우리나라 저기 페트로넷이라고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5%예요. 5%인데 단가가 110달러예요. 111달러 5월 기준으로. 그 60달러 해달라고 하면 반값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동참할게 했더니 러시아가 갑자기 동참해? 그럼 너 지금부터 안 줄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5% 없어 못 구하는. 5%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석탄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력난이 있었죠. 그게 막 석탄이 한 10% 모자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1, 2%의 석탄이 모자랐던 겁니다. 마지막 1, 2%가 모자라면 전력난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러시아 석유 5% 모자라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수급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급하게 인도 콜해서 하면 안 돼. 형.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만으로 오케이라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도 봐야 되고 우리가 대량으로 수입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의존하는 기업이 만약에 있다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가지고 일단 좋은 제안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yes라고 하진 않았어요. 일본은 거의 yes라고 했어요. 일본 yes.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말을 받아갖고 그 말을 받기 위해서 옐런은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옐런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과연 이번에 통화사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통화사프가 제일 관심사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사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번에 정상회담 때도 통화협정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이번엔 뭔가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기대를 했지만 옐런은 다른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세계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세계 경제가 올 연말까지 에너지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옐런이 그러면 여기저기 막 엄청 뛰어다녀야겠네요. 그래야겠죠. 그리고 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옐런이 이런 종류의 합의를 한 적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세 그 글로벌 법인세라고 부르는 이 기사도 제가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맞아요. 이 회사들이 막 아일랜드에 뭐 본사를 차려놓고 거기 특허권은 또 다른 회사에다가 주고 둘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종류의
짓을 하다가 바이든이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유럽은 계속 이게 화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면서 세금을 안 내? 너무 화가 나 하던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디지털세, 글로벌 법인세라는 걸 합의를 했는데 그때 합의도 이런 합의가 되겠어? 이해관계가 다른데 했는데 옐런이 제안해서 된 합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옐런이 그런 종류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 가능성 자체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안, 가능성은 물음표. 되기만 근데 한다면. 옐런은 이런 종류의 물음표인 합의를 성사시켜 본 적이 있는 있다. 사람. 근데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러시아 기름이 시중에 안 나와 버리면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유럽이 예정된 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면. 이행한다면 주유소 가는데 휘발유 값이 6,000원. 그런 상황이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IMF가 안 되는데. IMF가 이번 주에 세계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망도 낮추고 세계 전망도 낮췄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예요. 그러면서 IMF가 시나리오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관이 잠길 경우 혹은 그와 유사한 종류의 그 더한 인플레이션 고통과 전쟁 압박이 심해질 경우에 세계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아진다. 지금은 3.2라고 했지만 2.6이 되고 내년은 2.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지난 한 40-5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와, 러시아가 진짜 많이 쥐고 있긴 했구나. 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제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는 자원이 얘기를 짱이요.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부터 일단 작살나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국가의 리더들이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장 이 옐런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 유가가 낮아지는 걸 보고 싶은 거고, 유가가 낮아져야 올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은 바이든은 지금 전망대로라면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지금 이제 선거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 지금 대연정 이루고 있는 정당들이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불만이니까. 그 미국의 그 모자 봤어요? 요새 트럼프 워즈 라이트라는 모자 그거 많이 그 트럼프가 돌아다니는데. 던졌죠. 이렇게 그 트럼프가 옳았어 모자를 이렇게 막 집어 던지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완전히 비켜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